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우실 내용은 플로럴 딥 트랜스포메이션과 트랜스제닉 플랜트 셀렉션입니다. 이 플로럴 딥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애기장 때에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을 해서 형질 전환체를 만드는 실험이고요. 트랜스제닉 플랜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진 형질 전환체를 우리가 실험에 맞게끔 셀렉션을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원래 이 두 개의 내용을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 워낙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그 여러분들께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들을 살짝살짝 복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바코 트랜지언트 익스프레션 시스템에서 아그로박테리움 튜메페시언즈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그 식물체에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도입되는 부분은 아그로박테리움이 가지고 있는 TI 플라스미드 내부의 tDNA, 트랜스퍼 DNA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DNA는 식물체의 지놈에 랜덤하게 들어갑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tDNA에서 아그로박테리움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유전자들 말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리컴비넌트 TI 플라스미드를 만들어서 도입을 시키게 되면은 이 감염된 플랜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플랜트가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플랜트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플랜트들을 이제 우리가 형질 전환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을 애기장 때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간단히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감염되는 과정 중에서 비룰런스 유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비룰런스 유전자 A, G를 그때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었죠. A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체의 와운드에서 분비가 되는 페놀릭 컴파운드를 인식하는 리셉터이고, 그래서 인식을 한 뒤에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비룰런스 G를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서 이 비룰런스 G가 어, 여러 가지 다른 비룰런스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메커니즘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존재하는데 아그로박테리움이 과연 그러면 애기장 때에 어느 부분을 감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부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기장 때에 아그로박테리움이 감염이 되게 되는데 타바코처럼 똑같이 이파리 같은 데 감염이 되느냐, 줄기까지도 감염이 되느냐, 혹은 뭐 꽃 같은 데 감염이 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는 애기장 때의 구조와 전반적인 그런 생활사를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자, 보시면 씨앗 상태에서 이렇게 시들링 상태로 자라나오고 베지터티브 페이지를 통해서 리프로덕티브 페이지까지 이렇게 자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그로박테리움을 어느 단계에서 감염을 시킬 거냐면 이렇게 꽃들이 많은 리프로덕티브 페이즈에서 감염을 시킬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꽃도 있고 꽃가루도 있고 이렇게 씨앗들 맺힌 것들도 있을 테지만 아그로박테리움은 주로 어느 부분에 감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꽃기관에 감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꽃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감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감염된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그로박테리움이 이렇게 이파리에도 묻을 수 있고 줄기에도 묻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묻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주로 자손을 전달하는 이렇게 생식기관에 감염을 해서 tDNA를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애기장 때의 꽃기관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서 확대를 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애기장 때의 꽃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요런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막대기 모양의 암술, 피스틸이 있고요. 그 왼쪽이 아니지. 그 주변에 이렇게 자라나온 스테먼, 수술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술 위쪽에 보면은 앤서라고 해서 그 꽃가루들이 매달려 있는 이런 꽃밥
꽃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꽃밥은 이 피스틸의 그 머리 쪽, 암술 머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에 이제 붙는 폴른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폴른이 이렇게 스티그마 쪽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접촉을 함과 동시에 화분관을 신장을 시킴으로써 이 암술 내부로 이제 화분관을 신장을 시키게 됩니다. 예, 수정을 위한 거겠죠. 자, 암술 내부에는 어떤 구조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빈 공간들, 오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할 C방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앞으로 이제 씨앗으로 자라나올 오뷸 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오뷸은 이제 한국말로는 밑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꽃가루가 스티그마에 묻어서 화분관을 신장을 하게 되는데 요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또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그로박테리움을 통해서 형질 전환체를 만들 때 이런 전반적인 애기장 때의 수정 과정을 아셔야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기장 때의 이 수술에 있는 꽃가루가 암술 머리에 묻게 되면은 화분관을 신장을 시키게 돼요. 근데 화분관은 이제 정핵, 스펌셀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관인데 어느 쪽으로 신장을 하냐면 이렇게 오뷸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암술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오뷸 쪽으로 향하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향할 수 있느냐? 자, 이 밑씨 쪽에는 오뷸 입구 쪽에는 루어라고 하는 프로틴이 존재하는데 이 루어 프로틴은 꽃가루를 이끌 수 있는 어트랙턴트 역할을 하는 펩타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요 폴른 튜브의 끝쪽에 보면은 이 루어를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가 존재하는데 그 리셉터를 통해서 어떤 시그널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 폴른 튜브가 그 밑이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겠죠. 이 루어 프로틴 인식해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신장된 화분관을 통해서 스펌셀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두 개의 정액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두 개의 정액이 이동을 하냐면 속시식물에서는 이제 중복 수정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애기장 때도 마찬가지로 중복 수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정액이 이동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동을 해서 어떤 작용을 벌이냐면 자, 이제 밑씨 내부에는 이런 구조의 세포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가 시널지드 셀, 또 다른 하나가 에그셀입니다. 자, 에그셀은 난핵이에요. 그리고 시널지드 셀은 조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그셀도 N이고요. 시널지드 셀도 N인데 시널지드 셀은 두 개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액 중에 하나가 에그셀과 만나게 되면은 EN이 되면서 나중에 식물체로 자라나올 수 있는 배,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배, 임브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널지드 셀, 요 두 개짜리 EN과 정액 하나가 결합을 하게 되면 배젖이 되게 됩니다. 배젖. 그것은 이제 배가 자라나올 수 있게끔 양분을 공급해주는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배젖이 되게 된다는 거. 요 정도를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애기장 때가 수정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미처 꽃이 벌어지기 이전에 일어납니다. 미처 꽃이 벌어지기 전에 일어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꽃가루가 과연 어디서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꽃가루는 자기 자신의 꽃에서 나온 수술에서 떨어집니다. 즉 자가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체의 꽃에서 이게 흘러나온 꽃가루가 암술에 묻는 게 아니라 꽃이 피기 이전에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이전에 그 안쪽에서 꽃밥이 이 스티그마와 접촉을 하면서 꽃가루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기장 때는 자가수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가수정. 이건 나중에 그 트랜스제닉 플랜트 셀렉션 할 때 나오는 이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기장 때는 자가수정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그로박테리움이 과연 이 꽃기관 중에 어느 부분을 감염을 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은 그 꽃기관 중에 감염된 아그로박테리움을 거스 스테이닝을 통해서 이제 본 그런 데이터인데요. 아래와 같은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떤 실험을 수행했냐면, 애기장 때의 액틴 유전자에, 애기장 때에서 발현할 수 있는 액틴 유전자에 거스를 달았습니다. 자, 액틴은 모든 애기장 때 유전자에서 세포에서 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그로박테리움이 감염한 아그로박테리움이 감염한 특정 셀에서만 액틴이 발현을 하게 되겠죠. 감염하지 않은 쪽에서는 발현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감염된 셀에서 이제 액틴 유전자가 발현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달려있는 거스가 이제 발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스 시스템을 통해서 스테이닝을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A를 보겠습니다. 피스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구조가 이렇게 염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암술이 자라나오면서 이렇게 씨앗들을 맺게 되는데, 그 씨앗들에도 이렇게 거스가 스테이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꽃이 핀 상태에서 이 오벌이 내부에 있는 이 여러 개의 오뷸들이 이렇게 스테이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스테이닝 한 것을 찍은 건 아니고 그냥 그 섹션을 찍은 건데, 염색하지 않은 섹션을 찍은 건데 오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를 염색을 하면은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다 거스가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오뷸 내부에 있는 특정한 부분이 염색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인브리오예요. 인브리오. 즉 배가 될 부분이에요. 에그셀 쪽이 이제 염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규명한 것은 뭐냐면, 아그로박테리움이 꽃기관 중에 이제 tDNA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오뷸 내부에 있는 요 그 에그셀, 즉 그 이 임브리오가 될 부분을 감염을 시킨다라는 것을 규명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그로박테리움이 어느 부분에 감염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온다면, 꽃기관 내부에 있는 그 오뷸 밑씨라는 부분에서 밑씨의 그 임브리오 에그셀에 감염이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그로박테리움이 가진 tDNA가 이 씨앗 쪽에 있는 이런 구조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자손까지 tDNA가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플로럴 딥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플로럴 딥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름에도 보이시다시피 딥프, 담그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릭 디핑 소스 이렇게 찍어 먹는 거잖아요. 플로럴 딥도 꽃기관을 이렇게 담그는 겁니다. 과연 어디다 담그냐면 아그로박테리움을 많이 배양한 이런 배양액 속에 담급니다. 자, 여기 배양한 아그로박테리움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그로박테리움이겠죠. 자, 그런데 이 아그로박테리움은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형질 전환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랜트 셀렉터블 마커, 플랜트 셀렉션 마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플랜트 셀렉션 마커는 뭐 제초제 저항성 혹은 항생제 저항성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감염이 된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킬 수 있을 뿐더러 이렇게 플랜트 셀렉션 마커를 가지게 되겠죠. 즉, 뭐 항생제 저항성을 나타낸다든지 혹은 제초제 저항성을 나타낸다든지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플로럴 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 세대가 될 T0 플랜트입니다. 이 T0 플랜트에서 꽃기관들이 이렇게 자라 나오면 이 아그로박테리움에 담가서 이제 아그로박테리움이 꽃기관과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형질 전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추가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그로박테리움을 이렇게 담그고 나서 습도를 상당히 높게끔 한 이틀 정도 유지를 해주는데, 아그로박테리움의 감염 자체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렇게 습도를 높게끔 유지를 시켜서 감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T0 플랜트를 감염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아그로박테리움이 가지고 있는 tDNA 부분이 이 안쪽에 들어갔을 것이고, 여기서 자가 수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씨앗을 맺게 되겠죠. 자, 그 씨앗을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T1 시드라고 합니다. T1 시드. 이 T1 시드들은 아그로박테리움이 감염이 된 게 있을 거고 감염이 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감염이 된 애들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래서 감염이 된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선별하려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항생제 배지에 기르게 됩니다. 자, 항생제 배지에 이렇게 이런 씨앗들을 뿌려서 기르게 되면은 플랜트 셀렉터블 마커를 가지고 있는 그 식물체들은 이렇게 잘 자라 나오게 돼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요런 개체들을 T1 시드에서 이제 자라나왔기 때문에 T1 플랜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이런 T1 플랜츠 같은 경우는 tDNA가 헤테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그로박테리움이 이제 애기장 때 감염을 하는데 tDNA가 랜덤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염색체가 두 쌍이 있으면,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중에 정확히 같은 로커스에 동일한 tDNA가 두 개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즉, 같은 로커스에 tDNA가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한쪽만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쪽 로커스에만 tDNA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받은 T1 시드 그리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라나온 T1 플랜츠들은 모두 헤테로자이고츠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tDNA가 랜덤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랜덤하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염색체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tDNA가 발현이 잘 될 수가 있고 발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발현이 높을 수가 있고 발현이 낮을 수가 있어요. 즉, 이 모든 개체들은 각각 tDNA가 들어간 부분들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각각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가 발현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개체. 같은 유전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개체가 아니라 들어간 부분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1 플랜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플랜트 셀렉션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T1 플랜츠만을 가지고 실험을 사실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이제 서로 다른 개체들이기도 하고 씨앗도 이제 워낙에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에 사용하려면 정확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체들을 선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목적들이 말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는 원하는 수준의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을 나타내는 개체를 선별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DNA가 서로 다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현량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 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을 하는 개체를 선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세대를 거쳐서 일정하게 유전자와 단백질 익스프레션을 나타내는 개체를 만들어서 실험에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 유전자가 헤테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얘가 맺은 씨앗들은 헤테로도 존재를 하게 되고 호모도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그런 씨앗들은 헤테로로 존재하는 것과 호모로 존재하는 것들끼리의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걔네들은 실험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테로로 시작을 해서 일정하게 발현을 하는 즉 tDNA가 양쪽 로커스에 동일하게 다 들어가 있는
호모자이고트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렇게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플로럴 딥을 진행을 해서 T0 플랜트에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T1 씨드를 마련을 했고, 우리가 획득을 했고, 이 T1 씨드를 항생제 배지에 뿌려서 자라나온 T1 플랜트들을 전부 다 획득을 했습니다. 자, 이런 T1 플랜트들은 설명드렸다시피 모두 다 헤테로자이고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 다른 tDNA, 그 tDNA가 서로 다른 곳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유전자 발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T1 플랜트를 잘 길러서 또 씨앗을 받습니다. 또 씨앗을 받는데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R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대문자 R과 소문자 R. 자, 우리가 이제 항생제 저항성을 넣어준 그 유전자를 대문자 R 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은 염색체 쪽의 유전자를 소문자 R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대문자 R, 소문자 R 해서 헤테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1 플랜트를 획득을 한 다음에 얘를 잘 길러서 T2 시드를 받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T1 플랜트가 아니, 죄송합니다. 애기장 때는 자가 수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유전자 형질이 대문자 R, 소문자 R인 상태에서 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퍼네트 스퀘어를 그려보시면 되게 편하실 겁니다. 요런 형태로 유전자 형질이 나타나게 돼요. 자, 대문자 R인 호모가 1, 헤테로가 2, 그리고 tDNA가 없는 소문자 R 두 개가 1,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T1 플랜트를 잘 길러서 자가 수정을 시켜서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T2 시드이고요. 이 T2 시드는 유전자를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비율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T2 시드를 똑같이 또 항생제 배지에다가 시딩을 합니다. 그러면 항생제 저항성이 없는 이렇게 스몰 rr 동형 접합체 스몰 rr은 사라지게 되겠죠. 자라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렇게 자라나온 T2 플랜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T2 플랜트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호모일 수도 있고요. 헤테로일 수도 있습니다. 자, 호모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3분의 1이겠죠. 호모는 비율이 3분의 1일 겁니다. 살아나온 개체들 중에서 비율이 하나니까요. 그런데 헤테로자이고트의 경우에는 그 나머지 3분의 2의 비율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모와 헤테로자이고트 중에서 어떤 게 호모고 어떤 게 헤테로인지를 또 우리가 선별을 해야 합니다. 자, T2 플랜트들을 똑같이 또 흙에다 옮겨가지고 잘 길러요. 잘 기르게 되면 얘도 똑같이 씨앗을 맺게 되겠죠. 호모자이고트인 T2 플랜트가 있을 것이고 헤테로자이고트인 T2 플랜트가 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씨앗을 또 얻게 되면은 T3 시드를 얻게 되는데 이 T2 플랜트 헤테로인 것도 호모인 것도 T3 시드를 이제 얻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T3 시드를 가지고 똑같이 또 항생제 배지에다가 시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아직 이 T2 플랜트가 호모자이고트인지 헤테로자이고트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T3 시드를 받고 이 T3 시드를 다 항생제 배지에다 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생제 배지에서 정말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자라나오는 개체들, 하나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자라나오는 그런 개체들이, 그런 형태를 보인다, 100% 생존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T2 플랜트가 호모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T2 플랜트에서 받은 T3 씨드를 뿌렸을 때 마찬가지로 얘가 헤테로자이고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호모와 헤테로 비율이 죄송합니다. 호모와 헤테로 그리고 와일드 타입 형태, 스몰 rr의 형태가 1대 2대 1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죽는 개체들이 25%가 있을 거고 살아남는 개체들이 또 75%가 있을 겁니다. 그럼 75% 생존하는 요런 형태가 보였다 하면은 얘를 이 씨앗을 만들어낸 T2 플랜트는 헤테로자이고트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냐면 요렇게 호모인 T3 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자이고트로 만들어진 요 T3 씨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렇게 씨드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애들은 헤테로고 어떤 애들은 와일드 타입이고 어떤 애들은 이제 호모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이제 호모가 많을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는 유전자 발현이 높을 수가 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어 와일드 타입 형태, 그러니까 스몰 rr 형태가 자라나온 그런 그 씨앗들이 존재하는 곳을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 유전자 발현이 거의 없게 되겠죠. 즉 요렇게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테로자이고트 씨앗을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배지 내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개체들이 유전자 발현과 뭐 단백질 발현 자체가 동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별해 놓은 T3 시드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개체들을 선별을 해서 실험을 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제 유전자 발현을 하고 동일하게 단백질 발현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모 자이고트인 T2 플랜트를 찾고 여기서 T3 시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 T3 시드 자체를 또 증폭을 시켜가지고 실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플로럴 딥 트랜스포메이션에서부터 트랜스젠 플랜트 셀렉션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실 때에는 플로럴 딥 트랜스포메이션은 하진 않을 거고 요렇게 항생제 배지를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는 요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퀴즈는 마찬가지로 어 이론에서 한 문제,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 한 문제 요렇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